네, 안녕하십니까. 필답형 핵심요약 제11강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전기위험 방지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핵심 1번은 감전위험 요소의 1차적 요인입니다. 자, 1차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된 요인이죠. 예. 감전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통전 전류의 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류가 많이 들어오면 인체에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통전 전류의 크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전된 시간도 영향을 주겠죠. 얼마나 몇 분 동안 감전됐냐, 몇 초 동안 감전됐냐. 감전이 오래될수록 위험한 것이겠죠. 통전 경로도 좌우합니다. 왼손으로 감전됐냐, 오른손으로 감전됐냐, 그 결과 전류가 어디를 흘렀냐, 가슴으로 갔는가, 발로 갔는가, 등으로 갔는가, 이런 경로에 의해서도 치명도가 좌우됩니다. 전원의 종류, 직류가 위험한지 교류가 위험한지, 여러분들 뭐가 더 위험하죠? 교류가 더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죠? 교류가 더 위험합니다. 교류 전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가정집이나 이런 다 교류 전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류가 감전의 입장에서는 더 위험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위험한데 왜 쓰고 있다? 관리가 쉽습니다. 교류는 제어가 더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 전원을 쓰고 있습니다. 감전의 위험은 높지만, 자, 감전 위험 요소의 1차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요소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죠. 전기에서 감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해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감전이지 않습니까? 전기에서는. 그래서 감전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기본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별표 3개짜리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고요. 이것에 따라 나오는 내용들, 핵심 2번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도 당연히 알아놓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전류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느끼는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느끼는 정도, 전류가 흐르구나 하고 그냥 느껴요. 아, 전류가 흐르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전류의 크기는 1에서 2mA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리암페아니까 1000분의 1의 암페아의 1000분의 1이죠. 미리란 말은. 그래서 1에서 2mA부터 사람이 전류가 흐르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통 한계 전류는 7에서 8mA 정도가 되면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아프다라고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데, 이 전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가수 전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무슨 전류라고 부른다?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손을 쓰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가수 전류라고 합니다. 고통 전류잖아요.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사람이 손이 뛸 거 아니에요. 전류로부터 손을 떼어낼 거 아닙니까? 떼어내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가수 전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마비 한계 전류입니다. 마비 한계 전류는 10에서 15mA 정도부터는 이제는 근육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전이 된 다음부터는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전류이기 때문에 마비 전류가 10에서 15mA부터 마비 전류가 되고요. 이 마비 한계 전류다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말로 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전류라고 하겠습니까? 불수 전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손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근육이 마비돼서. 자, 50mA 이상이 되잖아요. 심실세동 전류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심장마비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50mA 이상부터입니다. 이렇게 전류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몇 mA 이상이 흐르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까? 50mA 이상이 되면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반드시 심장마비가 걸린다가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기호는요, 이 식은 I는 루트 T분의 165mA라고 써진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뭘 구하는 식이냐면, 심실세동 전류 I 값을, 심실세동 전류 I 값을 결정하는 식입니다. 뭐가 주어졌을 때, 감전된 시간이 결정이 됐을 때, 여기에 있는 T가 결정이 되면, T가 시간입니다. 몇 초 이렇게 부르는 시간이 결정이 되면 165를 T로, 루트 T로 나눠주면 그게 심실세동 전류가 됩니다.
심시세동 전류는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전류입니다. 근데 심장 마비가 됐을 때 흐르는 전류를 심시세동 전류라고 해요. 심장 마비가 됐을 때 전류 I값은 감전된 시간, 통전, 전기가 통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감전돼 갖고 있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과 반비례합니다. 제곱근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짧으면 심장 마비를 일으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류는 커야 된다는 이야기고, 감전된 시간이 길면은 전류가 좀 작아도 심장 마비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T값이 커지게 되면은 이 값이 어쩝니까? 작아지죠. T값이 작으면 이 값이 커지죠. 그래서 통전 시간과 심실세동 전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실세동 전류 I값을 구하는 시간과의 관계식은 루트 T분의 165를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식을 씁니다. 근데 문제에서 185까지도 언급을 할 수 있어요. 165에서 185를 나눈 값이다. 루트 T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값인데 대부분 165로 계산을 하고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185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본적으로는 165로 우리는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1차적 요인 중에서 통전 전류,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통전 전류가 1차적, 전류의 크기가 1차적 요인인데 그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인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정리한 겁니다. 다음입니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경로, 자,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경로가 위험한 것은 위험도가 큰 것부터 이렇게 작아지는 순서대로 통전 경로의 위험도가 좌우됩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봤더니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왼손 가슴이에요. 왼손으로 감전된 게 위험합니까? 오른손으로 감전된 게 위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왼손이라고 하시죠. 왜? 심장이 왼손에 가깝잖아요. 전류가 왼손을 타고 들어와서 가슴으로 갔을 때 심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왼손 가슴이 위험도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른손 가슴입니다. 오른손으로 감전돼서 전류가 가슴으로 흘러갈 때 위험도가 큽니다. 그 다음에 왼손 발입니다. 양손 발, 오른손 발, 왼손 등, 손에서 앉아있는 자리, 왼손, 오른손 등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쓰라고는 안 나오는데요. 이 순서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섞어놔도 통정 경로상 위험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열을 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억합니까? 왼손에서 어디로? 가슴으로. 오른손, 가슴. 다시 왼손으로 가죠. 왼손에서 이제 어디로? 발로. 가슴으로 갔다가 발로 가죠. 근데 왼손부터 항상 시작하죠. 왼손 발, 양손 발, 오른손 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등으로 갑니다. 왼손에서 등으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손에서 등으로. 그래서 왼손, 오른손이 들어가고 오른손 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손에서 앉아있는 자리 이렇게 나온 것은 위험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만 이야기한 거고요. 요 왼손 발, 양손 발 여기도 똑같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왼손 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도착하는 지점은 가슴으로 도착했다, 발로 도착했다, 등으로 갔죠. 시작은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시작하고 등으로 갈 때만 왼손 등, 오른손 등 끝난 게 아니라 왼손, 오른손으로 가서 오른손 등 이렇게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순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순서를 헷갈려 버리지 않도록 도착하는 지점을 생각하세요. 항상 뭐부터 시작하니까? 왼손부터 시작하니까 도착점을 가슴, 발, 등 이렇게 해놓고 항상 왼손 가슴, 오른손 가슴, 왼손 발, 오른손 발, 왼손 등, 왼손 오른손, 오른손 등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으시면 요 두 가지를 생략하더라도 순서를 찾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공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상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기본입니다. 자, 주울의 법칙을 이용한 위험한계 에너지 계산입니다. 자, 위험한계 에너지 구하는 식. 전기에서 우리 필답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계산 문제가 요 식입니다. W는 I제곱 RT라는 식입니다. 전기에서 쓰는 식이죠. 에너지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위험한계 에너지라고 했냐면 사람이 감전돼가지고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그걸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에너지를 알려고 하니까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전류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사람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W는 I제곱 RT. 자, 이 식에다가 각각의 항목을 넣는데 I 값은 전류를 넣습니다.
통전 전류라고 썼지만은 이 전류가 위험한 게 에너지란 말에 의미는 심장 마비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심실세동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심실세동 전류는 루트 T분의 165라는 식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단위는 미리암페어였지 않습니까? 근데 암페어로 넣어야 되니까 미리암페어를 없애려면은 1000으로 이 값을 나눠줘야 됩니다. 1000으로 나눠줘야지 암페어로 되겠네요. 인체 저항은 500오음을 넣어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체 저항은 얼마로 봅니까? 500오음을 기본값으로 삼습니다. 시간은 1초로 봅니다. 이 값을 여기다 넣어보면요. W는 I 값이 이 값이기 때문에 루트 T분의 165고 미리암페어니까 암페어로 고칠 때는 1000분의 1로 나눠줘야 1000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I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해주고 인체 저항은 500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500오음이고 시간은 1초로 본다고 했으니까 1초를 넣습니다. 요 T도 1초가 되겠죠. 그럼 루트 T는 1이죠? 루트 T의 1은 1이잖아요. 그럼 1은 느나 마나입니다. 어쨌든 이걸 계산을 다 해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3.6이라는 수치가 필기할 때 자주 보였죠? W는 I제곱 RT. 이렇게 계산한 값이 I제곱 RT로 13.6줄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가 단위가 줄이 아니고 칼로리라는 단위로 물어보잖아요. 칼로리로 물어보면 여기다 얼마 곱합니까? 0.24만 곱하면 몇 칼로리 이렇게 나오죠? 예, 칼로리 단위까지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여러분들이 1차 때부터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필기 문제 풀다 보면 13.6 이 값이 답이 많이 됐잖아요. 이 식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줄의 법칙을 이용한 이음 한계 에너지 구하는 식. 14문제, 13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의 비중이 한 문제일 때도 있고 두 문제일 때도 있고 세 문제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한 문제가 뭐가 나오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관건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계속 나오죠. 1과목에서는 그 제해율 계산하는 거, 연천연율, 강도율, 도수율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인간공학에서는 신뢰도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계에서는 또 안전율 물어볼 수도 있죠. 기계에서는 안전율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전율을 우리 내용에서는 식을 쓰고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만 그걸 물어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급정지 거리, 롤러기에서 급정지 거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에서는 위험 한계 에너지, 이게 또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뒤에 하나 더 나오죠. 예, 정전기에서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2개 정도는 과목마다 2-3개 정도는 대표적인 문제다 생각하고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단로기 개폐입니다. DS라고 돼 있잖아요. 디스커넥트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이 단로기 개폐는 하나만 보면 돼요. 이 단로기는 뭐일 때, 무부하일 때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무부하일 때가 조작이 가능하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로기의 위험성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전류가 흐르는데 단로기 조작을 해서 아크가 크게 일어나는 잘못된 조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크가 일어나면 주변에 혹시라도 작업자가 있었으면 화상이나 감전을 입겠죠. 그래서 단로기는 항상 전원을 주 차단기로 전원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단로기를 조작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소개가 됐고요.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무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스위치가 단로기입니다. 그걸 보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퓨즈도 간단하게 보세요. 저압용 퓨즈는 전격 전류의 1.1배고요. 고압용 퓨즈는 전격 전류의 1.3배의 용량에 용단돼야 됩니다. 퓨즈는 1.1배, 1.3배 이상에서 용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법 했어요. 이제 여기는 뭐냐면 전기가 있는 곳, 충전부라고 부르잖아요. 충전부, 전기가 있다는 걸 아는 데에다가 작업자가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절연 덮개를 설치하거나 절연 물질로 충전부를 감싸라. 폐쇄형 외암을 설치해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에 있는 분전반 이런 거 다 함으로 쌌잖아요. 함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폐쇄형 외암을 설치해라.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충전부를 안전전압 이하. 우리나라 안전전압 몇 볼트입니까?
안전전압. 우리나라에서 정한 안전전압은 30V입니다. 30V 이하를 안전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를 사용해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다 쓰죠. 이렇게 써서 아무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다 쓰는데 이 전압으로 안 되니까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 사용한다. 말로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기가 있는 충전부에 대한 감전 방지를 위해서는 절연 덮개, 절연 물질로 충전부를 감싼다. 그다음에 폐쇄형 외암을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 직접 접촉은 충전부 접촉입니다. 자, 다음과 비교해 보세요. 8번 간접 접촉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뭐겠어요? 누전이에요. 간접 접촉이라는 말은 전류가 없어야 되는데 새 나와서 전류가 존재하더라는 이야기죠. 원래는 전원을 차단하면 전기가 없어야 되는데 전류가 새 나오거나 또는 간접 접촉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뭐 전선에서 누설이 돼가지고 전기가 없어야 될 부분에 있다든가 제가 이 부분을 만지면 감전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류가 어디선가 흘러와서 감전된다. 이게 누전이에요. 그래서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 방법으로 대표적인 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이게 무조건 정해진 답이죠. 누전 차단기 설치하고 뭐 설치? 보호 접지를 하자. 접지를 실시하자. 접지를 하는 것도 누설된 전류를 땅으로 보내는 게 접지지 않습니까? 작업자가 만져도 땅으로 전류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전류가 적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접지하는 게 누전에 대한 대책입니다. 간접 접촉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 또 나왔죠.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는 그러니까 어디다 써도 다 좋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답의 개수를 채우는 데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 대책을 써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시고 지금 안 들어간 게 뭐예요? 보호구가 빠졌잖아요. 보호구는 직접 접촉, 앞에 있던 직접 접촉에 답도 되고 간접 접촉에 답도 됩니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책은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지 않았을 뿐이지 대책으로 인정이 됩니다. 보호구냉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핵심 9번입니다. 자, 사용 전압에 따른 절연 저항 값입니다. 자, KEC 기준이 적용된 21년 1월 1일부터는 사용 전압에 따른 절연 저항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전로의 사용 전압을 과거에 150, 300, 400V 이렇게 기준을 잡았었는데 이제 SELV 안전 특별 저압, 보호 특별 저압, 또 기능 특별 저압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Safety, Protection, 그다음에 Functional 해서 세 가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고 500V 이하, 500V 초과 이렇게 잡았습니다. ELV란 것은 특별 저압이라는 의미였죠. 이제 필기 때부터 이제 보셨던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용어들이죠. 이제 직류 시험 전압을 SELV하고 PELV는 250V를 시험 전압으로 잡아서 250V 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절연 저항이 0.5메가오h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기 다 이상이다. 시험 전압은 SELV, PELV는 250V로 시험을 하고 FELV하고 500V 이하일 때는 500V 이하니까 최고 전압 500V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절연 저항이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1메가오h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500V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 전압이 1000V입니다. 1000V고 1메가오음은 똑같습니다. 절연 저항은 오히려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가로를 여러 군데다 칠 수가 있죠. 이렇게 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런 기호들에 대해서도 생소하게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기호를 쓰라는 것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절연 저항 표를 여러분들이 이 표 전체를 그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KEC 기준에 의해서 절연 저항 표가 기존에 있는 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표로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절연 저항에 대한 기준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이제 이 기준으로 절연 저항 문제를 물어볼 건데 가로가 어디에 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